여러분, 유재자예요. 오늘은 북커상 후보작에 올랐던 저주 토끼에 대해서 함께 보실 건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영상으로 찍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호평이 아니라 혹평에 가까운 내용을 전할 것 같아서요. 우선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물론 너무나 쉽게 읽히고 스토리적으로는 재밌었지만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씩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주 토끼 책이고요. 안에를 함께 보면요. 보이시나요? 총 10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를 함께 보시면은 짧은 것도 있고 보이시죠? 중간중간 나눠진 거. 짧은 것도 있고 긴 소설도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지겹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용상으로는 재밌어요. 그럼 처음부터 함께 보실게요. 저주토끼 표제와 같이 첫 소설도 저주토끼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딱 요약을 하자면 할아버지가 매일 밤 들려주는 저주토끼에 대한 얘기예요. 대대로 저주 물건을 만드는 집안의 손녀가 매일 밤 할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를 그냥 들어주는 내용이에요. 저주 물건은 사적인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대요. 저주라는 게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자신의 마음이 담기게 되면은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저주 물건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로만 해야지 나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은 어쨌든 해를 입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소설이 순문학이 아니라 장르문학이잖아요. 되게 이야기가 쉽게 흘러가요. 토끼 모양을 한 등불이 저주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저주 토끼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저주를 당하는 건데 저는 되게 표면적인 얘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내용 자체는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재밌어요. 재밌긴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머리. 제목만 보면 좀 의아하죠. 이것도 요약을 하면 변기에서 오물을 먹고 태어난 머리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작가의 정신세계가 되게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우선 스토리텔링에 되게 강해요. 스토리텔은 엄청 강한 작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쌓는 건 전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똥과 오줌을 먹으면서 태어난 괴 생명체. 이거 얼마나 그로테스크한가요? 너무나 난 당황스러웠어. 그래, 이 소재까지 너무 괜찮아. 근데 이제 가족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받아들여요. 근데 화자는 자기 똥이랑 오줌 먹고 태어난 머리를 보면서 너무나 끔찍해 하는데 남들은 그냥 그래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약간 개연성이 없달까? 그래서 좀 애매한 소설이었어요. 이러한 상식 밖의 행동들이나 내용들이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전 좀 단단한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인물에 의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위해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가운 손가락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것도 요약을 하자면 차 사고가 나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소설을 딱 말씀드리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소리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약간 라디오 드라마 같은 느낌이랄까? 결국 마지막까지 다다르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건가? 죽었다는 건가? 아니면 이거 꿈인가? 진짜 사고가 났나? 애매한 모습으로 끝나는데 차 사고가 나면서 기억을 잃었고 그리고 이 붕괴가 됐으니까 이거를 똑바로 파악할 수 없고 그거를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설 자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냥 흐름에 맡겨서 읽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몸하다.
생리가 멎지 않아서 피임약을 먹으면서 주기를 맞추는 내용인데요. 아니 이것도 나는 좀 내가 뭘 읽은 건지 싶더라고요. 이제 남성과 관계가 없이 임신을 하고요. 배가 불러요. 그게 피임약의 부작용이거든요.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자 한 게 음양 조화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은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마지막까지 너무나 기괴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하고서 끝났던 소설이에요. 내용은 정말 쉽게 읽히고요. 이거 정말 두꺼운 책이거든요.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금방 다 읽는데 당황스러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안녕 내 사랑. 이거는 약간 미래적인 얘기인데요. 새로 온 반려 인공 로봇이 있어요. 근데 화자는 1호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 1호 너무 아끼고 좋아해. 너무나 사랑해. 근데 1호는 너무나 오래돼서 눈도 못 뜨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로봇으로 치면은 수명을 다한 거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고 죽었다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면 충전도 안 되거든. 근데 제가 좀 이 결말을 보고 우아했던 게요. 화자가 1호를 너무나 사랑하고 진짜 슬퍼해요. 얘가 깨어나지 않을 때. 근데 결말이 이게 뭐야? 이렇게 싶거든요. 결말이랑 이 중심 내용에서 흘러가는 거랑 결말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니, 난 이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읽어보라고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덫이라는 소설은요. 한 남자가 덫에 걸린 여우를 발견하는데 그 여우의 피가 금덩이로 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가 죽을 때까지 창고에 가둬둔 채로 계속 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시대는 너무 옛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 현대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금덩이로 부자가 된 남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요. 그 아이에게까지 이제 결국에는 불행이 간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소설에선 어쨌든 욕심은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보여줬겠죠. 왜냐면 금덩이를 탐하고 결국에는 이 남자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소설도 되게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느낌으로 소설이 끝이 나는데요. 어쨌든 욕망과 탐욕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담긴 소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싶은 느낌은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지와 의미는 정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소설은 흉터라는 작품인데요. 이 흉터라는 작품은 이 소설집에서 가장 긴 분량, 가장 긴 호흡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 동굴에 갇혀서 결국은 탈출하게 되는 얘긴데요. 탈출해서의 삶이 이 소설의 대부분이에요. 이 소설에서 제가 아쉬웠던 건 너무나 이분법적이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순진한 사람, 악독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만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은데 싶거든요. 입체적인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 때문에 그냥 인물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어요. 인물들이 단편적인 게 가장 소설에서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뭐 늑대 소년같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나? 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애정의 결핍을 보여주고 싶었나? 아마 늑대 소년을 약간 노리고 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소설인데요. 이제 부부가 드디어 빚을 다 갚고 건물을 매입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건물을 매입하고서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지만 행복 대신에 너무나 안 좋은 일이 겹겹이 쌓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요. 이게 전개가 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물론 하나하나 사건을 되게 기괴하게 짜요. 이 사건이랑 불행의 사건을 되게 기괴하고 당황스럽게 짜거든요. 근데 결말은 갑자기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개연성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내용이지? 저는 그 지하 상가, 지하에 마네킹이랑 자물쇠가 있거든요. 그 철컥철컥 거리는 게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보여준 건가?
이 마네킹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랑 그런 의미까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저로서는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다다르면은 뭐가 진짜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건지 이 소설이 이상한 건지 제가 더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 소설은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 이제 초원 공주가 사막 왕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내용인데요. 탐욕과 욕망은 이제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왕자는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인물이 이야기 사건에 따라서 왜 주체성이 없어지죠? 이 인물의 특징이 없어져. 인물마다 그냥 특징이 별로 없이 그냥 이야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처럼만 보였어요. 아니 왕자는 갑자기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회라는 소설은요. 폴란드 카페에서 만난 남자를 재회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만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있고요. 이제 남자 화자가 그 할아버지가 보이는 이유는 알겠거든요. 근데 난 여자 화자는 왜 그 할아버지가 보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뭐 그냥 보이니까 폴란드 남자랑 이제 사귀게 되고 애정을 나누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저는 이 흐름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소설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어머 재밌다 라고 끝낼 만한 소설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10편의 소설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소설은 흥미 위주 스토리텔링, 그냥 플롯에만 주력을 한 작품이에요. 의미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을 가지면 불행에 다다른다 이거예요. 이 소설에선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최대한 스포를 전하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내용을 배제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내용만 보면은 사람들, 이제 초보 독자들도 읽기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고 읽을 수 있지만 닫고 나면 여운이 아무것도 안 남아. 순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저는 이 소설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르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이라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었어요. 읽는 내내 빠져들어서 한 번에 완독할 만한 자극적인 얘기가 많았고요. 하지만 문장의 아름다움이나 의미 파악을 하기엔 어려운 소설이고요. 저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움을 남기는 소설이었어요. 사실 저는 부커 국제상이 어떤 기준으로 뽑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생각한 거는 번역의 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가랑 번역가랑 반반 상금 나눠갔잖아요. 그걸 번역하기에 저는 쉬운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장의 아름다움이나 소설 속의 의미는 너무나 적거든요. 스토리만 보면은 번역할 때 이 내용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소설 특징상 문장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순문학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르 소설, SF 소설의 경우 스토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번역을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사람들한테 흥미롭게 읽히고 이 내용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소설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흥미롭게 읽고 싶은 독자들, 기괴하고 약간 호러 소설,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소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소설은 부커상 후보작이었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소설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